인류의 역사 속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신들의 힘을 빌려 미래를 보고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준다는 책. 만약 그런 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그 책을 펼쳐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간 수많은 학자와 신비주의자, 그리고 지식을 갈망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전설 속의 책, 바로 토트의 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성한 사원에서 시작되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르네상스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하여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책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험하는 이 시간이 즐거우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이 지적 탐험을 계속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장막을 꺾고 금지된 지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신화의 시작. 지혜의 신토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나일강의 기적으로 피어난 위대한 문명,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지식과 신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했던 수많은 신들 중 지혜와 문자, 그리고 마법을 관장하는 특별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트입니다. 토트는 주로 따오기의 머리를 한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따오기는 긴 부리로 진흙 속에서 먹이를 찾아내는 모습이 마치 깊은 지식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의 모습과 닮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성과 신성한 통찰력의 상징이었으며 평범함을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토트는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사관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여 실록을 편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토트는 신들의 판결과 천상의 모든 법령을 기록함으로써 우주의 균형, 즉 마하트라고 불리는 진리와 조화의 원칙을 수호했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존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이 토트 신이 직접 저술한 책이 바로 토트의 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글자가 적힌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트 신의 신성한 지식 그 자체가 응축된 정수이자 상상을 초월하는 마법적인 힘을 담고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토트의 서를 소유한 자는 동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밤하늘의 별들이 속삭이는 비밀을 이해하며 심지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그 너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주문을 모아놓은 마법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진리로 향하는 지도이자 존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완벽한 안내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힘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토트의 서에는 엄중한 경고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직 오랜 시간 혹독한 정신적, 영적 수련을 거친 자만이 이 책을 읽고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감히 그 책장을 넘기려 한다면 그 대가는 광기이거나 혹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식으로 가는 길이 결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고대인들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토트의 서에 담긴 비밀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심오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전설은 수세기 동안 여러 비밀단체와 신비주의 전통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이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행했던 신비의식의 핵심이었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이 책의 상징들이 훗날 영적인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나타내는 타로 카드의 기원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매력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1960년대 비틀즈나 롤링스톤즈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조차 이 책의 신비로운 전설에 매료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설에도 불구하고 토트의 서의 진정한 정체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은 인류가 궁극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여정을 상징하는 하나의 은유일까요? 아니면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 아래 어딘가에 숨겨져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실존하는 유물일까요? 전설은 우리에게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기며 인간 이해의 한계와 초월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치를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제2장 그리스와 로마, 헤르메스와의 만남 토트의 서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풍부한 지혜와 신비주의에 매료된 그리스인들은 이 오래된 지식을 자신들의 철학적, 영적 전통과 결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와 그리스의 지식과 소통의 신 헤르메스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두 신 사이에서 깊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었고 문자를 수호하며 숨겨진 지혜를 지키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을 통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세 번 위대한 헤르메스라는 뜻의 이 이름은 그가 연금술, 점성술, 신성마법이라는 세 가지 지혜의 영역을 모두 통달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사상의 결합은 서양의 철학, 종교, 그리고 과학에 수세기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비주의 가르침, 즉 헤르메스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헤르메스주의 전통 속에서 헤르메티카로 알려진 일련의 문서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철학과 마법에서부터 점성술과 연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이라 불리는 문서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이 자연을 연구하고 영적인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신성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식은 감추어져 있으며 그 비밀의 문을 통과한 입문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서양 신비주의 전통의 중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제국에 편입시키면서 헤르메스주의 가르침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인들 역시 이집트의 신비에 매료되었고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를 비할 데 없는 현자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헤르메스주의 문헌들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글들을 이교도의 사상과 연관지으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많은 헤르메스주의 문헌들이 이단으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헤르메스주의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하며 그들의 신비 철학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초기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조차 헤르메스 문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신학체계에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토트의 서가 남긴 유산은 헤르메스 코르푸스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여 철학사상의 그늘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제3장 르네상스, 금지된 지식의 부활.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던 말 그대로 재생의 시대였습니다. 학자들이 잃어버린 고대의 지식을 찾아 헤매던 중 헤르메스주의 문헌들이 다시 발견되면서 유럽 지성계는 새로운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460년에 찾아왔습니다. 한 수도사가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의 그리스어 사본을 피렌체로 가져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자랑하던 메디치 가문에 헌상한 것입니다. 이 문서의 중요성을 한눈에 알아본 코시모 대 메디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마르실리오 피치노에게 라틴어 번역을 의뢰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완성된 피치노의 번역본은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문서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더 오래된 태초의 순수한 영적 지혜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가르침은 우주 속 인간의 위치에 대해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구원에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보았던 정통 기독교의 시각과는 달리 헤르메스주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과 성찰, 영적 수행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고 신과 함께 공동 창조자로서 행동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힘있는 비전은 중세의 엄격한 스콜라 철학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와 우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영향력은 철학과 신학을 넘어 예술과 과학 분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우주가 숨겨진 원리에 의해 지배되며 이를 연구와 성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과학적 탐구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파라켈수스나 조르다노 브루노와 같은 사상가들은 자연의 근본 질서를 밝혀내고 그 힘을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예술가들 또한 우주의 아름다움과 조화, 신성을 묘사하며 헤르메스주의적 비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개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교회는 헤르메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영성을 제시하는 헤르메스주의는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르메스주의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프리메이슨이나 장미십자회와 같은 유럽의 신생 비밀 결사들 사이에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신비로운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헤르메스주의 가르침을 그들의 철학적, 신비적 전통의 일부로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헤르메스 문헌 재발견은 고대의 지혜를 보존하고 토트의 서의 유산이 변모된 형태로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4장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의 수호자들 18세기 초에 등장한 프리메이슨은 고대의 지혜와 숨겨진 지식을 수호하는 단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주의 전통에서 깊은 영감을 받은 초기 프리메이슨 단원들은 스스로를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의식과 가르침을 통해 이 심오한 지식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중심 신념 중 하나는 재탄생과 변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헤르메스주의 원리와 값싼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연금술에서 금속의 변형이 개인의 성장과 영적 승화를 상징하는 은유였던 것처럼 프리메이슨의 입단식에서 후보자는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는 무지를 벗어 던지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메이슨은 그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숨겨진 지식을 상징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의 여러 상징들을 채택했습니다. 안정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피라미드, 신비와 난해한 지혜를 나타내는 스핑크스, 그리고 신성한 통찰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호루스의 눈 등이 모두 프리메이슨의 상징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도 대중문화를 통해 이런 상징들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상징들은 영혼이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안내서인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 파생된 가르침과 함께 프리메이슨 의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은 단순히 의식이나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 진리 추구, 그리고 만물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헤르메티카의 철학적 가르침은 프리메이슨의 신념과 깊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 즉 소우주이며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헤르메스주의 사상은 모든 창조물의 통일성과 인류의 상호 연결성이라는 프리메이슨의 개념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리메이슨이 수세기 동안 토트의 서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토트신과 헤르메스주의 지혜에 대한 프리메이슨의 존경심은 이 고대 텍스트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신비로운 지식을 보호하고 신중하게 지켜지는 의식과 상징을 통해 그것을 전수하는 프리메이슨의 전통은 토트의 서와 관련된 고대의 관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5장 타로카드, 신비로운 상징의 재해석.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신비주의와 비전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활했습니다. 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고대 상징과 텍스트 뒤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프랑스 학자 쿠르드 제블랭이었습니다. 그는 토트의 서와 타로 카드를 연결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논쟁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점술에 사용되는 78장의 타로 카드가 사실은 이장된 형태의 토트의 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블랭은 타로 카드에 그려진 이미지들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유래했으며 이집트 사제들의 비밀 지식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타로라는 단어가 이집트어로 길을 의미하는 타르와 왕을 의미하는 로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지혜로 가는 왕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블랭의 이론은 동료 학자들에게 많은 회의론에 부딪혔지만 새롭게 부상하던 신비주의 공동체 내에서는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타로가 점술과 자기 발견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대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에텔라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장 바티스트 알리에트에 의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적 용도로 특별히 고안된 최초의 타로 덱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집트 타로가 원본 토트의 서를 충실히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징 속에 암호화된 우주의 비밀을 풀고자 했습니다. 토트의 서와 타로 카드의 연관성은 20세기 초 알레이스터 크로울리가 만든 토트 타로에 의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명한 신비주의자였던 크로울리는 자신의 타로 덱이 이집트 신 토트의 지혜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로가 토트의 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역사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타로는 숨겨진 지식에 대한 탐구와 자아의 신비를 탐험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6장 현대의 시각, 신화인가 역사인가. 토트에서 전설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으며 각 시대의 믿음과 가치에 맞게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과연 그런 책이 단일한 텍스트로서 존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 토트의 서라는 물리적인 책의 명확한 증거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이 책에 대한 여러 언급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특정한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방대한 양의 이집트 종교 및 마법 지식 전체를 상징하는 은유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1799년 로제타석의 발견으로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이 가능해지면서
학자들은 이전에는 읽을 수 없었던 수많은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의식과 믿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후대의 신화에서 묘사된 전설적인 토트의 서에 해당하는 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토트는 신들의 말을 기록한 신성한 서기관이자 수많은 종교, 의학, 천문학 텍스트에 담긴 신성한 지식의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토트에서는 그에게 귀속된 모든 신성한 문헌 전체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토트의 서라는 개념은 방대하고 복잡한 이집트 지혜의 전통을 단일하고 결정적인 출처로 요약하고 싶었던 후대의 발명품일 수 있습니다. 토트의 서가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그 전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매혹하고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손이 닿을 듯 말 듯 한 곳에 있는 숨겨진 지식,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인 지혜의 상징으로 보든 금지된 지식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로 보든 토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불가사의한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설의 진정한 매력은 절대적인 답을 약속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탐구정신 그 자체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관통하는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